안녕하십니까 더배우분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과목의 네 번째 시간인 검사 측정도구의 활용에 관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교재 위치는 237페이지. 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사지 제작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신뢰도는 5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오늘 그 5가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공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내용입니다. 2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뢰도의 종류가 나오고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왜 중요하게, 예를 이런 거죠. 우리가 내가 검사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지금 검사지 제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검사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내 검사지가 이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 또는 뭐 타당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 그냥 오늘 갑자기 내가 뭐 천명하듯이 기자회견 하듯이 내가 만든 검사지는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어떤 검사지가 과연 신뢰도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검사, 재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검사지 하나를 A라는 테스트라는 검사지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갑이라는 친구를 불러서 내가 실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A 검사지를 또 이 갑에게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한 내용과 두 번째 한 내용이 뭐예요? 신뢰도의 일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일관성, 일관된 결과를 보여줬다라고 판단되면 내가 만든 이 검사지는 신뢰도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뭐 상관계수를 알아보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개가 어쩌면은 안정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했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의 어떤 개수가 별 차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검사, 재검사에서 활용하는 개수를 안정성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관계수를 찾아서 그게 안정성이 있는 개수를 찾게 되면 우리는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 재검사 신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시험과 관련해서 좀 학습해 줘야 될 것이 뭐냐면 230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나오는 향상 학습에 있어서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의 단점입니다.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검사 요인 효과, 성숙 요인 효과, 역사 요인 효과가 있는데, 이것은 밑에 나오는 이월과 뭐 반응 민감성 효과와 마지막에 나오는 측정 속성의 변화와 같은 얘기인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검사 요인 효과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 A 검사지를 갑이 했을 때, 갑이 처음에는 처음 대하는 어떤 검사지니까 조금은 낯설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익숙해졌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첫 번째 검사가 두 번째 검사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려서 이 일관된 내용이 과연 믿을만한 거냐, 이러한 의심을 받게 된다. 또 두 번째, 성숙 요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할 때와 두 번째 할 때의 시간적인 텀이 있죠. 갭이 생깁니다. 이 사이에 이 피검자의 어떤 성숙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역사 요인 효과라고 해서 측정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 할 때는 갑의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갑이 굉장히 기분도 좋고 아주 마음이 아주 평상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갑이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뭐 슬픈 일이 생겼거나 아주 화가 날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검사 요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월 효과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학습 효과라고 합니다. 앞에 게 학습이 있다. 두 번째,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해서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어떤 뭐 성숙이 일어났든지 아니면은 반성숙이 일어났든지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고, 마지막에는 측정 속성의 변화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갑의 어떤 정서적인 상황 또는 두 번째 갑의 정서적인 상황,
이런 차이점이 과연 신뢰도가 안정성 개수를 인정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실은 이게 조금 의심을 받거나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동형검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동형검사도 조금 전에 말했던 검사 재검사에서 말했던 세 가지 단점이 있죠.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덜할 수는 있어도 똑같은 단점이 발생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형검사는 어떤 거냐면 내가 검사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를 하지 않고 내가 A라는 검사지를 만들고 A-라고 하는 검사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검사지 두 개를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시수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두 검사지에 유사한 그러한 개수를 보여줬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동등성 개수라고 해요. 동등성 개수. 이거 뭐냐면 내가 만든 검사지 두 개를 해봤더니 둘 다 동등하게 A도 그렇고 A-도 그렇고 동등한 개수를 보여주더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실시해서 만약에 동등성 개수가 나타나게 되면 이 검사지는 내가 동형검사 신뢰도에 의해서 신뢰도가 확보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시하는 시간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은 검사 재검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단점이 발생한다. 또 추가적으로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책에도 나오지만 일단은 동일한 검사지를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A와 A-가 사실은 문항이 다르기 때문에 100% 동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A라는 검사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 흥미를 측정하는 검사지로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흥미 검사지로서 이미 세계적으로나 널리 알려져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A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 만든 B라고 하는 흥미 검사지를 가지고서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누구에게? 갑에게 해본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둘 사이에 동등한 개수를 찾아서 신뢰도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 역시도 어떤 단점이 있느냐? 과연 이 B라고 하는 흥미검사지가 A라는 흥미검사지와 동형이냐, 이거죠. 동형이냐. 동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예를 우리가 기준도 좀 비슷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측정하는 대상도 인종 같은 것도 비슷해야겠죠.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종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즘 그런 단어 안 쓰죠. 그냥 서양인, 동양인 합시다. 서양인, 동양인의 차이점이라든가, 인종의 문제라든가, 나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맞춘 규준을 가지고 만든 검사지이냐. 그래야지 A와 B가 동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만든 어떤 흥미검사지가 기존에 정평이 있는 B라고 하는 검사지와 흥미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그런 검사지를 구하기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고 동형검사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238페이지에 나오는 반분 신뢰도 내적 합치도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반분 신뢰도는 말 그대로 내가 반분이니까 반을 나눈다, 그런 뜻이죠. 반분 신뢰도. 이건 뭐냐면 내가 검사 문항을 1번부터 100번까지 문항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검사지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반을 딱 나눠서 2분의 1씩 2분의 1씩 문항을 나눠가지고 예로부터 1번부터 50번까지 문항을 한번 실시하고, 그 다음 51번부터 100번까지 문항을 실시해서, 그러니까 같은 검사지를 반으로 쪼개서 동일한 사람에게 실시해서 그 사이에 있는 바로 그 내적 합치도 개수를 찾는 그러한 방법이죠. 이러한 그 반분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오네요. 반분의 방법이라고 해서 전후 반분법,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을 탁 나누는 방법. 그 다음 기후 방법이죠. 1, 3, 5, 7, 9 이렇게 나누는 게 있고,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겠고요. 난수표에 의한 두 부분을 나누는 방법, 또는 의식적인 비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반분의 방법으로 신뢰도를 찾는 것인데요. 바로 그 반분의 방법, 바로 위에 보면 교정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바로 그 반분의 방법 바로 위에 보면 교정 공식으로는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이용한다. 막 그러니까 제목만 알고 계십니다. 이게 대체 뭐냐?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계산하는 거냐?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반분 신뢰도의 교정 공식은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을 사용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9페이지 네 번째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반분 신뢰도와 비슷한데요. 조금 전에 반분 신뢰도는 전체 문항을 반을 나누어서 본다라고 했는데 이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문항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검사지라고 보는 거죠. 첫 번째 문항, 두 번째 문항, 세 번째 문항이라 그러면 세 문항이 하나의 검사지인데 테스트할 때는 신뢰도를 찾을 때는 하나의 문항을 하나의 검사지로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서 그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239페이지 위에서 그 동그라미 3번이 있을 겁니다. 동질성 계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동질성 계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롬바우 알파라고 하는 것이다. 꼭 줄치시고 그 외에 쿠드 리차드슨 공식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검사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놨어. KR 이렇게 해서 KR 20 또는 KR 21 이런 게 있어요. 지금 21로 쓰고 있는데 이게 쿠드 리차드슨 계수라는 뜻입니다. KR 20, KR 20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이트 공식 이 세 가지를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의 계수 교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크롬바우 알파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문항의 신뢰도는 높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채점자 신뢰도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신뢰도죠. 일반적으로 주관적 신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채점자 신뢰도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보통 전자 게시판도 하긴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채점자 신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피겨 같은 경기를 하게 되면 피겨 스케이팅 하고 나면 그 심판관들이 이렇게 탁 끝나고 나면 이거 탁 들죠. 몇 점, 몇 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점 만점 들기도 하고 7점 점수 들기도 하고 한 10명의 심판관이 갑자기 탁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 최고 높은 점수 빼고 가장 낮은 점수 빼고 가운데 점수 8개를 합쳐서 평균 내어서 순위를 가리는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채점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믿을 만한 채점자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 바로 그 채점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점자 신뢰도라도 막무가내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그 국제심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에 오랜 임상적인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심판을 봐왔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점수가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죠? 서로가 논의하지 않아도 기술 점수 몇 점, 예술 점수 몇 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떤 동작에는 몇 점을 주고 또 어떤 동작에는 몇 점을 감점을 한다.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나름대로 믿을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이 채점자 신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5개의 신뢰도를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요. 신뢰도에서 또 중요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이러한 신뢰도 개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느냐? 개인차입니다. 개인차가 좀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양해야 돼. 그러니까 정규분포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편협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개인차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줘야 그 신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보면 또 문항수입니다. 문항수. 가능하면 문항수가 좀 많아야겠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지나치게 문항이 많아버리면 나중에 채점자가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해버린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수 이상의 문항수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항이 반응수예요. 반응수. 반응수가 정확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사지선다형이냐 오지선다형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항의 수도 좀 많아야 되지만 반응 수도 적절해야 됩니다. 이거냐 저거냐 인디케이터 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4나 5 정도의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또 우리가 보통 뭐 7점 척도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을 적절한 문항의 내용에 맞게끔 반응수를 배치하느냐 이런 것들이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 형사학습에 보면 제가 11가지를 쭉 해놨습니다. 꼭 한번 참조로 보시기 바랍니다. 뭐 문항의 수, 답지수, 그 다음에 뭐 변별도라든가 뭐 난이도라든가, 그 다음에 또 문항이 어느 정도 좀 동질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문항이 막 왔다 갔다 이거 물었다가 저거 물었다 그러면 정신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좀 일관성이 있는 그런 문항의 배치도,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거기 형사학습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가학습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타당도입니다. 타당도. validity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겠느냐의 그 어떤 일관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들의 문제라면, 타당도는 말 그대로 타당하냐라는 거죠. 적절하냐, 적절한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뭐 키를 재는데 체중계를 가지고 잰다. 뭔가 좀 이상하죠. 체중계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겁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자, 체중계가 있습니다. 체중계가 정확해요. 아주 정확한 체중계입니다. 누가 나를 측정하든 이 체중계를 가지고 내 몸무게를 재놓으면 항상 일관된 내 체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체중계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검사 도구지요. 그런데 이 체중계를 가지고 내 키를 재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못 된다는 거죠. 신뢰도는 있으나 내 키를 재는 데는 타당하지 못한 측정 도구인 거죠. 이해되시죠? 줄자를 가지고 키를 잰다라고 했을 때, 줄자가 만약에 있다면 내 키를 재겠다 그러면 타당해요. 근데 그 줄자 자체가 좀 부정확해, 좀 잘못 만들어졌어. 그러면 이건 신뢰도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이점입니다. 잘 만들어진 줄자를 가지고 내 키를 잰다는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타당도 역시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42페이지에 타당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타당도의 종류는 또 내용 타당도부터 막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교재 242페이지 보면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논리적 타당도 또는 교과 타당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씁니다. 내용 타당도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내용 타당도라고 좀 정리를 그렇게 암기를 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뭐 또 어떤 책에 보면 이걸 또 그거라고도 합니다. 뭐 난이도 타당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과 타당도, 이런 거죠. 내용 타당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 내용 타당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올해 수능 시험에 난이도가 너무너무 뭐 예를 들면 수리 영역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했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은 그걸 누가 판단해요? 전문가들이죠. 뭐 입시 전문가라든가 학교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번 시험에 수리 영역에 있어서의 내용 타당도는 좀 문제가 있다. 적절하지 못했다. 난이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수능 시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타당도는 설정하기도 힘들고 전문가가 다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안면 타당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페이스 발리디티라고 하는 건데, 이 안면 타당도 어떤 분은 이 안면 타당도를 좀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강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이 안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피검사자가 느끼는 타당도이긴 합니다. 이거 흥미검사지가 맞나? 이거 뭐 능력검사가 맞나? 이것도 뭐 내 태도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맞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뭐야, 이 검사지 전혀 아니잖아. 지금 뭐 언어 영역 시험 시간인데 왜 갑자기 수리 영역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면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안면 타당도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그 사람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태도 검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부터 태도 검사 실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페이킹이 나온다는 거죠. 페이킹. 말 그대로 속이기가 나오는 거죠. 속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크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는 뜻이죠. 속인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킹 굿, 페이킹 배드라 그래서 뭐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나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페이킹 굿, 페이킹 배드라고 하는데, 이런 페이킹 동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태도 검사니까 내가 좀 좋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런 태도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뭐 당신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바람직한 걸 체크하겠죠. 또는 뭐 항상 침착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 하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 수리 능력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리 능력 검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1번 문제는 1 더하기 2 더하기는 뭐냐? 2는 뭐 3 더하기 4 더하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쭉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는 얼핏 보면 수리 능력 검사라 그랬고 문항도 보니까 더하기 빼기 곱셈이에요. 그죠? 그럼 이건 뭐 수리 능력 검사 맞네. 그래서 아싸 하고 막 문제를 풉니다. 쉬운데? 그러면서. 근데 이 검사자는 이 사람이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검사자가 페이킹한 거예요. 검사자가 페이킹. 그럴 때에 이 태도 검사에 임하는 이것을 이 사람이 안면 접했을 때 이건 수리 능력 검사라고 믿고 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면 타당도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중거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중거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중거타당도에는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입니다. 가장 타당도 중에서 중요하고, 시험에도 정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중거타당도예요. 중거타당도 안에는 예언타당도와 동시타당도가 있는데, 예언타당도는 지금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개수가 향후 미래의 어떤 결과치를 예측할 수 있는 타당도입니다. 예를 들면 입사시험에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을 시킨 이유는 1년 뒤에 그 사람의 어떤 업무 성과가 높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서 지금 그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입사시험의 검사지 내용이 예언 타당도가 높은 검사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반면에 동시타당도는 공인타당도 또는 공존타당도라고 해서 동시동작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토익 시험에 잘 친 사람은 안 봐도 토익 점수가 높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의미로서 동시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에서 보여준 어떤 점수가 어떤 유사한 어떠한 검사지의 타당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타당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구성타당도입니다. 구성타당도는 말 그대로 구성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적절하게 했느냐, 문항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어떤 그 나이대에 맞는 또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겠죠. 문항이 너무 어렵다거나 이해를 못하는데 초등학생들에게 해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성타당도에 확인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발달적 변화와 실험적 개입법과 수렴 또는 변별 타당법이 있고, 타당도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인 분석이 있다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244페이지 나오는 그 MTMM이라고 하는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표라고 해서 수렴과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의 이 문제가 항상 잘 나오고요. 그 244페이지 향상학습 바로 밑에 나오는 요인 분석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SPSS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수 축소, 문항 축소라는 이름으로 한글판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또 문항이 막 이렇게 유사한 것이 많으면 또 어지럽죠. 좀 문항을 축소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여러 비슷비슷한 질문지를 아주 핵심적인 문항 한두 개로 딱 축소해서 딱 물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인 분석을 통해서 구성 타당도에 잘 되는 건지 안 된 건지 또는 구성 타당도의 적절성을 찾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4가지 방법 중에 현재 이러한
그 요인 분석, 문항을 축소 또는 변수를 축소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성타당도의 확인 방법 4가지 중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MTMM, 수렴 변별 타당도를 찾는 것과 요인 분석을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뭐 표집 오차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그 245페이지에 나오는 가운데 향상학습에 나오는 중거 왜곡 2가지가 있습니다. 중거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면 안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문항인데 그게 빠져있다든가 또는 중거 오염, 쓸데없는 걸 물어본다는 거죠. 쓸데없는 거를 수리 영역 시험에 무슨 뭐 일기 쓰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을 문학과 어느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그런 것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항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타당성이 없다 또는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범위 제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어떤 대표성이 있는 어떤 그런 그 표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의 부분만 범위를 제한해서 뭐 샘플링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왜곡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내가 딱 보고 싶은 것만 봐버리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측정 도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기에만 맞게끔 범위를 제한해서 어떤 검사지 문항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타당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은 246페이지에 최근에 많이 문제가 좀 나오는 뭐 문항의 난이도라든가 변별도라든가 유용도라든가 또는 뭐 매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246페이지 제 3절부터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